그와 함께 평상에 앉아 라디오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나훈아의 내 삶을 눈물로 채워도라는 노래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 사이 우리 둘의 입술은 더욱 가까워졌어요. 각자 자신도 모르게 일어난 일이었어요. 영문을 몰라 허겁지겁 자리를 고쳐 앉았어요. 하지만 이 느낌 왠지 나쁘지 않았어요. 오늘을 기점으로 아마 우리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기대가 커졌어요. 저는 55세 이선아입니다. 서울을 떠나기로 결심한 건 새벽 2시였습니다. 남편이 떠난 자리에서 혼자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더군요. 딸아이는 결혼해서 미국으로 떠났고 집안 곳곳에 남아있는 추억들은 저를 숨막히게 했죠. 짐을 정리하며 발견한 부동산 전단지 한 장. 시골 마을의 조용한 단독주택 2층 세입자를 구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전화를 걸어보니 집주인은 말수가 적었습니다. 언제 오시냐는 질문에만 짧게 답하더군요. 기차를 타고 2시간을 달려 도착한 마을은 정말 조용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집을 찾았습니다. 단독주택이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깔끔하더군요. 작은 마당에는 텃밭이 가꿔져 있었고 대문 옆에는 이름표가 달려 있었죠. 조상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배를 누르자 1층에서 한 남자가 나왔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는데 표정은 무덤덤했습니다. 인사를 건넸지만 고개만 살짝 끄덕일 뿐이더군요. 이선아입니다. 전화드린 사람이에요. 아, 네. 조상현입니다. 2층이 방입니다. 말투도 딱딱했어요. 계단을 올라가면서 뒤따라오는 발걸음 소리가 묘하게 무겁게 들렸죠. 2층 방은 작지만 깨끗했습니다. 창문으로 보이는 뒷마당 풍경도 나쁘지 않았어요. 화장실은 1층에 하나 있고요. 부엌도 같이 쓰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 집에 전에 누가 살았었나요? 상현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더군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아내요. 같이 살던 집입니다. 그 순간 알 수 있었어요. 이 사람도 저처럼 누군가를 떠나보낸 사람이라는 걸 말이죠. 상현의 눈빛에서 어딘지 모를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저와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언제부터 살 수 있나요? 내일부터라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저는 조상현이라는 낯선 남자의 집 2층에 살게 되었습니다. 짐을 옮기면서도 1층에서는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마치 유령처럼 조용한 사람이었죠. 저녁 무렵 마당에서 빨래를 널다가 창문 너머로 보니 상현이 혼자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이 너무나 쓸쓸해 보였어요. 어쩐지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죠. 두 사람이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를 피하듯 지내는 이상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마주쳐도 눈인사 정도만 하고 지나갔어요. 상현은 항상 무표정했고 저 역시 어색해서 먼저 말을 걸지 못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분명 낯선 사람인데 왠지 마음이 편했습니다. 아마도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기 때문일 거예요. 며칠이 지나니 빗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창밖을 보니 보슬보슬 내리던 비가 점점 굵어지더군요. 이런 날엔 따뜻한 국물이 생각나죠. 된장국을 끓이면서 문득 상현이 떠올랐어요. 혼자 차가운 밥만 드시겠구나 싶었습니다. 김치전도 부쳤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자주 해주던 음식이었죠. 접시에 정성스럽게 담고 국그릇도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두근거렸어요. 거절당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도 있었지만요. 1층으로 내려가서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상현 씨, 잠깐만요. 문이 열리자 무표정한 얼굴이 나타났어요. 여전히 말수가 적은 사람이더군요. 된장국 끓였는데 너무 많이 만들었어요.
김치전도 있으니까 같이 드실래요? 상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엌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빗소리만 들리는 조용한 시간이었죠. 상현이 된장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더니 수저를 놓고 일어났어요. 아무 말 없이 뒤편 마당으로 나가버렸죠. 상현 씨? 뭔가 잘못됐나 싶어 따라 나갔습니다. 상현은 마당 한 구석에 서서 멀찍이 떨어진 빗물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가까이 다가가니 눈가가 촉촉해져 있더군요. 비가 내리는 소리와 함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맛이 마지막으로 아내가 끓여준 국이랑 똑같네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제가 좋은 마음으로 끓인 된장국이 이 사람에게는 아픈 기억을 불러일으킨 거였죠.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옆에 서 있었습니다. 상현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어요. 4년 전 그날, 아내가 마지막으로 만들어준 게 된장국이었거든요. 병원에서 돌아와서도 억지로 끓여줬는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어요. 그때 너무 맛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간이 하나도 안 맞았거든요. 그래도 고맙다고 맛있다고 했죠. 비가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상현의 어깨와 머리카락이 젖어갔지만 꿈쩍도 하지 않더군요. 마치 그 비를 맞으며 아픈 마음을 씻어내려는 것 같았습니다. 상현 씨, 미안해요. 괜히 이상하게 행동해서 맛있게 해주셨는데. 아니에요. 저도 남편이 마지막으로 먹고 싶다던 음식이 된장국이었거든요. 그 말을 듣자 상현이 처음으로 제 쪽을 바라봤어요. 두 사람 다 비에 젖은 채 서 있었죠. 그 순간 어떤 벽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서로의 아픔이 처음으로 마주친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비가 그치고 나니 공기가 한결 맑아졌습니다. 다음 날 저녁 상현이 마당에 평상을 꺼내놓더군요. 처음 보는 일이었어요. 그동안 마당 한 구석에 덩그러니 놓여있던 평상을 직접 닦고 있었습니다. 선아 씨, 잠깐 앉으실래요?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어요. 어제 비 맞으며 눈물을 보인 게 부끄러웠나 봅니다. 그래도 저를 부른 건 처음이었죠. 평상에 나란히 앉으니 묘한 기분이었어요. 하늘에는 별이 총총 떠 있었고 마당 한편의 텃밭에서는 풀벌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죠. 어제 죄송했습니다. 상현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괜찮아요. 좋은 마음으로 해주신 밥인데 그렇게 행동해서. 아니에요. 저도 남편 먼저 보냈거든요. 그 말이 나오자마자 상현이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어요. 처음으로 제대로 눈을 마주친 순간이었습니다. 간암이었어요. 2년 전에 6개월이라고 했는데 3개월 만에 떠났죠. 목소리가 조금씩 떨렸어요. 아직도 그 기억을 말로 꺼내는 게 힘들었거든요. 병원에서도 괜찮다고 했어요. 남편 앞에서는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정작 혼자 남으니까 말이 막혔습니다. 상현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밥맛이 안 느껴지더라고요. 뭘 먹어도 모래 씹는 것 같았어요. 딸아이는 걱정했지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죠. 죽음보다 무서운 건 그 다음 날들이죠. 상현의 목소리에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똑같은 경험을 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었죠. 맞아요. 장례 치를 때는 정신없어서 견딜만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떠나고 혼자 남은 그 순간부터 매일이 똑같아지죠. 일어나도 할 일이 없고 밥을 해도 혼자 먹고. 상현도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급성 심근경색이었어요. 4년 전 아침에 깨어보니 이미 차가워져 있었죠. 그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한 달 동안 아내 옷을 그대로 덧었어요. 빨래도 안 했죠. 혹시나 해서 돌아올까 봐서요? 네. 바보 같죠? 아니에요. 저도 남편 면도기 아직도 그대로 덧었거든요. 두 사람 다 쓴웃음을 지었어요. 서로의 아픔이 얼마나 똑같은지 알 수 있었죠. 별빛 아래서 나누는 이야기는 처음엔 아팠지만 점점 마음이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혼자 끙끙 앓던 상처를 누군가와 나눈다는 게 이렇게 위로가 되는 줄 몰랐어요. 며칠 후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마을 장터는 작았지만 필요한 건 다 있었어요. 상현이 키우는 텃밭 채소도 좋지만 가끔은 시장에서 장을 봐야겠더군요. 두부며 생선이며 하나씩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금세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서둘러 걸음을 재촉했는데 비가 점점 세게 내렸습니다. 집이 코앞인데 참 운이 없었어요. 뛰어가다가 미끄러운 돌에 발을 헛디뎠죠. 아, 장바구니를 놓치며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얼얼하고 손바닥이 따가웠어요. 비까지 세게 내려서 순식간에 온몸이 젖어버렸죠. 선아 씨, 뒤에서 상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우산을 들고 뛰어오고 있더군요. 급하게 달려와서 제 곁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다친 곳은 없고요? 괜찮아요. 그냥 미끄러진 거예요. 상현이 제 팔을 잡고 일으켜 세워줬어요. 그런데 일어서려다 다시 비틀거렸죠. 무릎이 아팠거든요. 조심하세요. 상현의 팔이 제 허리를 감쌌습니다. 부축해 주려는 거였어요. 순간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죠. 남편 이후로는 처음 느껴보는 남자의 체온이었거든요. 천천히 걸어보세요. 한 걸음씩 걸어보니 다행히 다친 곳은 없었어요. 그런데 상현이 우산을 들고 있으면서 계속 제 쪽으로 기울여 주더군요. 자신은 어깨가 젖어가는데 말이에요. 상현 씨 젖어요. 괜찮습니다. 선아 씨가 더 젖으셨으니까. 두 사람이 우산 하나 아래 바짝 붙어서 걸었어요. 어깨와 어깨가 자꾸 부딪혔죠. 상현의 체온이 전해져 왔습니다. 남자 특유의 든든한 어깨였어요. 빗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길이었습니다. 발걸음도 자연스럽게 천천히 맞춰졌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죠.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었습니다. 상현 씨, 네, 잠깐이라도 기대고 싶네요. 그 말이 저도 모르게 튀어나왔어요. 너무 솔직한 고백이었죠. 혼자 살아가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누군가의 어깨에 기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상현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우산을 더 제 쪽으로 당겨주더군요. 자신은 완전히 비에 젖어도 상관없다는 듯이요. 기대세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조심스럽게 상현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단단하고 따뜻한 어깨였죠. 두 사람 다 말이 없었어요. 그냥 그 순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비 오는 소리, 우산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 그리고 서로의 숨소리. 집에 도착할 때까지 그렇게 걸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천천히, 마치 이 시간이 끝나기를 원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그날 저녁에도 평상에 나왔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어요. 상현이 김치전을 부치겠다고 하더군요. 처음 보는 일이었죠. 제가 해드릴게요. 아니에요.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상현이 서툰 솜씨로 김치전을 부치기 시작했어요. 기름이 튀어도 꿋꿋하게 해내려고 하더군요. 보다가 웃음이 나왔습니다. 상현 씨,
기름이 너무 많아요. 아, 그래요? 어려우네요. 결국 제가 도와줬어요. 손을 잡고 뒤집는 방법을 알려줬죠. 상현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김치전이 완성되고 평상에 앉아 먹었어요. 상현이 작은 라디오를 가져와 틀어놓았더군요. 은은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라디오 오래됐네요. 아내가 즐겨 듣던 거예요. 요새 가끔 틀어놔요. 그때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왔어요. 나훈아의 내 삶을 눈물로 채워도였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노래였죠. 이 노래 남편이 자주 불렀어요. 그래요? 우리 아내도 좋아했는데 두 사람 다 조용히 노래를 들었어요.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내 삶을 눈물로 채워도 그대만은 행복하기를이라는 부분에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김치전을 다 먹고 나서도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밤바람이 선선했고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계속 흘러나왔어요. 어느새 제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죠. 피곤하신가 봐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상현의 어깨가 가까이 있었어요. 우산 아래에서처럼 기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잠깐만 기댈게요. 상현이 가만히 있어 주었어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 풀벌레 우는 소리, 상현의 고른 숨소리. 언제부터인지 잠이 들었나 봐요. 꿈속에서도 그 노래가 들렸거든요. 선아 씨, 선아 씨.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눈을 뜨니 상현이 조심스럽게 저를 깨우고 있었어요. 방으로 들어가세요. 여기서 주무시면 감기 걸려요. 아, 죄송해요. 잠들었나 봐요. 일어나려는데 몸이 묵직했어요. 상현이 제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일어서는 순간 비틀거렸죠. 조심하세요. 상현이 급하게 저를 잡아줬어요.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너무 가까워서 상현의 숨소리까지 느껴졌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상현이 조심스럽게 저를 일으켜 세우려다가 우리의 입술이 살짝 닿았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 다 움직이지 못했죠.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나훈아의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죄송해요. 상현이 먼저 물러섰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마음이 막 뛰고 있었어요. 남편 이후로는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죠. 근데 그 순간 외롭지 않았어요. 그 말이 저도 모르게 나왔습니다. 상현이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일이 자꾸 떠올라서 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그 키스가 실수였는지 아니면 모르겠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커피를 끓이고 2층에서 소리가 날까봐 귀 기울여 들었어요. 그런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더군요. 선아 씨는 원래 일찍 일어나는 분인데 이상했죠. 점심때가 되어도 여전히 조용했어요. 혹시 아프신가 싶어서 2층으로 올라가 봤습니다. 선아 씨, 괜찮으세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문을 두드려 봐도 마찬가지였죠. 문고리를 돌려보니 잠겨 있지 않더군요. 방 안을 들여다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침대는 정리되어 있었고 옷들도 그대로 걸려 있었어요. 그런데 작은 여행 가방이 없어졌더군요. 책상 위에 작은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잠시 서울 다녀오겠습니다. 기다려달란 말 미안해서 못 쓰겠네요. 그게 전부였어요. 언제 돌아온다는 말도 왜 가는지도 적혀 있지 않았죠. 가슴이 텅 비는 기분이었습니다. 어젯밤 그 일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떠난 건가 싶었어요. 제가 너무 성급했나 하는 후회가 밀려왔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선아 씨가 없는 집은 너무 조용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그분의 존재감이 컸는지 새삼 깨달았죠. 부엌에서 들리던 작은 소음들, 계단을 오르내리는 발소리, 마당에 널린 빨래,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하루는 마당에 나왔다가 화분을 발견했어요. 선아 씨가 정성껏 가꾸던 꽃들이었죠. 물을 주지 않아서 잎이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 급하게 물을 떠다 줬어요. 그런데 이미 늦었더군요. 몇 개는 완전히 말라버렸죠. 선아 씨가 돌아오면 얼마나 속상해할까 싶었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화분에 물을 줬어요. 선아 씨를 대신해서라도 돌봐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화분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녁마다 평상에 나와 앉았어요. 혼자 앉아 있으니 얼마나 허전한지 모르겠더군요. 라디오를 틀어봤지만 재미없었죠. 선아 씨와 함께 들을 때만 의미가 있었나 봅니다. 사흘째, 나흘째, 연락은 여전히 없었어요. 전화번호를 모르니 연락할 방법도 없었죠.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에는 2층을 올려다보곤 했어요. 불이 켜지기를, 발소리가 들리기를 바라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죠. 이상했습니다. 선아 씨가 오기 전에는 혼자 사는 게 당연했는데 이제는 견딜 수가 없더군요. 몇 달 동안 함께 지낸 것뿐인데 이렇게 허전할 줄 몰랐어요. 혹시 다시 안 돌아오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그 키스가 부담스러워서 아예 떠나버린 건 아닐까요? 괜히 제가 선을 넘었나 하는 자책감이 들었죠. 5일째 되는 날 화분 중 하나가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아무리 물을 줘도 소용없었어요. 그 마른 잎을 보면서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더군요. 5일째 저녁 대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귀에 익은 소리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창문으로 내다보니 선아 씨가 작은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돌아왔구나. 안도감과 함께 묘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기쁘면서도 서운했죠. 아무 말 없이 떠났다가 아무 말 없이 돌아온 거잖아요. 선아 씨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얼굴이 야윗하고 눈가에 그늘이 져 있었어요. 5일 동안 뭔가 많은 일이 있었나 보더군요. 2층으로 올라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느렸어요. 무거운 발걸음이었죠. 그대로 방에 들어가려는 것 같았습니다. 선아 씨, 참을 수 없어서 불렀어요.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돌아오셨군요. 네. 늦어서 죄송해요. 목소리도 힘없었어요. 뭔가 많이 지쳐 보였죠. 밥 해놨어요. 사실 5일 내내 해놨어요. 혹시나 해서 말이에요. 오늘도 된장국을 끓여뒀죠. 괜찮아요. 피곤해서 된장국. 이번엔 제 손으로 끓인 거예요. 그 말을 듣자 선아 씨가 계단에 서서 멈춰 있더군요. 한참 후에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부엌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선아 씨는 국그릇을 바라보기만 했죠. 수저를 들지 않더군요. 괜찮으세요? 상현 씨, 저는 말을 시작하다 말고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죠. 서울에 가서 딸아이를 만났어요. 며느리도 만나고 손자도 보고 그래요? 좋으셨겠네요. 딸아이가 물어봤어요. 언제까지 혼자 살 거냐고, 다시 서울로 올 생각은 없냐고,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엄마가 너무 외로워 보인다고, 이러다 우울증 걸릴까봐 걱정된다고, 선아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리고 이곳에서 상현 씨와 지내면서 얼마나 마음이 편했는지, 이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이제
혼자 있고 싶지 않아요. 괜찮을까요? 이렇게 살아도?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도 똑같은 마음이었거든요. 저도 그동안 너무 외로웠어요. 선아 씨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그 밤 이후 저도 혼자 있기가 싫어졌습니다. 정말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선아 씨가 없던 5일 동안 얼마나 허전했는지 모르거든요. 상현 씨, 화분도 시들어갔어요. 제가 물을 줬는데도 선아 씨가 있어야 살아나나 봐요. 작은 농담이었지만 선아 씨가 웃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웃는 얼굴이었죠.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선아 씨가 망설이다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말없이 사라지지 말아요. 네, 약속할게요. 그리고 외로우면 말해요. 저도 외로우니까. 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된장국은 식어갔지만 상관없었죠. 다시 함께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도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선아 씨가 돌아온 게 아직도 꿈 같았어요. 5일 동안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르거든요. 마당에 나가볼까요? 선아 씨가 먼저 제안했어요. 평상에 나란히 앉으니 예전과 똑같았죠. 그런데 뭔가 달랐어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별이 총총 떠 있었어요. 바람도 선선하고 풀벌레 소리도 정겹더군요.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죠. 상현 씨, 네. 서울에 있는 동안 계속 생각났어요. 이곳이 그리고 상현 씨가 선아 씨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생각났죠. 정말이요? 정말이에요. 화분에 물 주면서도 혼자 밥 먹으면서도 계속 선아 씨가 웃었어요. 수줍은 웃음이었죠. 시간이 흘러 밤이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선아 씨가 일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더군요. 평소 같으면 벌써 방에 들어갔을 시간인데 말이에요. 오늘 혼자 있기 싫어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확실히 들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선아 씨, 이상한가요? 제가 너무 뻔뻔한가요? 아니에요. 저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선아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떨리는 손이었죠. 그럼 함께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어요.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하지만 선아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이 일어나서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계단을 올라가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죠. 1층 제 방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여기서, 네. 방 안은 어둠침침했어요. 달빛만 창문 사이로 들어오고 있었죠. 침대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아무도 먼저 움직이지 않았어요. 두 사람 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오랫동안 이런 경험이 없었으니까요. 상현 씨, 네. 무서워요. 오랫동안 혼자였어서. 저도 그래요. 불안해요.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두 사람 다 마음은 간절했지만 몸은 어색했죠. 조심스럽게 선아 씨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녀도 제 등에 손을 대더군요. 천천히, 정말 천천히 서로를 안았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어떻게 안아야 할지, 어디에 손을 둬야 할지. 그런데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그 손길보다 더 깊게 전해지는 건 마음이었습니다. 외로움과 상실로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어요. 따뜻해요. 선아 씨가 중얼거렸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온기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사람의 체온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죠. 나란히 누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말은 필요 없었죠. 그냥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처음으로 나 아닌 누군가를 품는 밤이었어요. 두 사람 다 오랫동안 혼자였는데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죠.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따뜻했어요. 우리는 그날 급속도로 서로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정신적인 것을 넘어 서로의 숨소리도 공유하는 사이가 된 것이었죠. 우리는 서로 살을 맞대고 지금껏 각자에게 쌓여왔던 외로움을 하나씩 풀어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더욱 친밀해져 갔어요. 그런데 며칠 후 우연히 그의 딸과 마주치는 순간이 왔습니다. 저는 한지연입니다. 올해 54살이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어색하네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호텔 뷔페 주방에서 셰프로 일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세상에 정말 하루아침에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보험금으로는 빚만 겨우 갚았고 집도 넘어갔어요. 50 넘은 나이에 다시 일자리를 구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지인 소개로 강남 한복판, 그것도 재벌가 가정부 자리를 얻게 됐죠. 첫 출근 날 대문을 들어서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런 큰 집은 처음이었거든요. 정원도 넓고 현관도 호텔 로비 같더라고요. 관리인 아저씨가 안내해주며 말했습니다. 김 회장님은 평소엔 조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요즘 많이 외로워 보이시거든요. 주방으로 들어가는 순간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역시 부엌이 제일 익숙한 공간이었거든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고급 식재료들이 가득했지만 뭔가 생기가 없어 보였습니다. 혼자 사는 분의 냉장고 같았어요. 점심때쯤 됐을 때였습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주방에 낯익은 냄새가 나는군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 키 큰 남성분이 서 계셨어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데 생각보다 젊어 보이고 활력이 넘쳤습니다. 바로 김성우 회장이었죠. 아, 죄송합니다. 점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니에요. 좋은 냄새예요. 오랜만에 집에서 이런 냄새를 맡는군요. 김성우 회장은 생각보다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철렁하는 거죠? 분명 처음 보는 분인데 말이에요. 혹시 이전에 요리 일을 하셨나요? 네, 호텔에서 일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익숙하게 하시는군요. 오늘부터 잘 부탁드립니다. 김성우는 정중하게 인사하고 서재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그 뒷모습을 보는 내 마음은 왜 이렇게 복잡했을까요? 분명 고용주일 뿐인데 뭔가 다른 감정이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회장님이 혼자 식사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넓은 식탁에 혼자 앉아서 조용히 드시는 모습이 마치 저와 비슷한 외로움을 안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집밥 같은 맛이네요. 그때 김성우가 미소 지으며 말한 그 한마디가 제 마음 깊숙이 박혔습니다. 이상하게도 더 정성스럽게 요리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김성우의 생활 패턴이 보였습니다. 주중 4일은 이봉가에서 나머지는 별장에서 혼자 생활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좀 달랐어요. 평소보다 일찍 출장해서 돌아오신 거예요. 저녁 7시쯤이었는데 부엌에서 혼자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김성우가 피곤한 표정으로 들어오시더니 부엌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직 계셨군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저녁은 드셨나요? 김성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 순간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큰 집에서 혼자 굶고 계셨던 거네요. 혼자 드시지 마시고 국이라도 같이 드실래요? 말하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런 말을 할 줄 몰랐거든요.
김성우도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감사히 받겠습니다. 처음으로 둘만의 식사가 시작됐어요. 처음엔 어색했죠. 저는 가정부고 김성우는 고용주였으니까요. 그런데 묘하게 편안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오랜만에 따뜻한 식사를 하는 것 같아요. 회장님도 혼자 계시니까 쓸쓸하실 텐데요. 그러자 김성우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어요. 숟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쪽도 혼자세요? 예. 몇 년 됐어요. 순간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서로의 상처를 건드린 것 같았거든요. 김성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3년 전이에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 넓은 집에서 혼자 살아가는 김성우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됐거든요. 저도 혼자가 된 지 2년이었으니까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그랬죠.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그쪽은 어떠세요? 저도 아직은 적응이 안 돼요. 특히 저녁 때가 제일 어려워요. 김성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같은 아픔을 겪어본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이해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동질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일주일이 지나자 김 회장의 생활 패턴이 보였습니다. 주중 4일은 이봉가에서, 나머지는 별장에서 혼자 생활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좀 달랐어요. 평소보다 일찍 출장에서 돌아오신 거예요. 저녁 7시쯤이었는데 부엌에서 혼자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김 회장이 피곤한 표정으로 들어오시더니 부엌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직 계셨군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저녁은 드셨나요? 김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 순간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큰 집에서 혼자 굶고 계셨던 거네요. 혼자 드시지 마시고 국이라도 같이 드실래요? 말하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런 말을 할 줄 몰랐거든요. 김 회장도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감사히 받겠습니다. 처음으로 둘만의 식사가 시작됐어요. 처음엔 어색했죠. 저는 가정부고 김 회장은 고용주였으니까요. 그런데 묘하게 편안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오랜만에 따뜻한 식사를 하는 것 같아요. 회장님도 혼자 계시니까 쓸쓸하실 텐데요. 그러자 김 회장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어요. 숟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쪽도 혼자세요? 예. 몇 년 됐어요. 순간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서로의 상처를 건드린 것 같았거든요. 김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3년 전이에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 넓은 집에서 혼자 살아가는 김 회장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됐거든요. 저도 혼자가 된 지 2년이었으니까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그랬죠.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그쪽은 어떠세요? 저도 아직은 적응이 안 돼요. 특히 저녁 때가 제일 어려워요. 김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같은 아픔을 겪어본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이해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동질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저도 그래요. 아무리 바빠도 저녁만 되면 공허해지더라고요. 김 회장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평소 차분하고 위험 있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지금은 그냥 외로운 한 사람이었죠.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몰랐어요. 집에 돌아오는 게 이렇게 무의미할 줄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있을 때는 당연한 줄 알았는데 혼자가 되니까 모든 게 달라졌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어요.
슬픈 웃음이었지만 서로를 이해한다는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요즘엔 집에 오는 게 좋아졌어요. 따뜻한 냄새가 나거든요. 김 회장의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단순한 고용 관계를 넘어선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 이후로 회장님과 함께하는 식사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두 번이었는데 어느새 거의 매일 저녁을 함께 드시게 됐어요. 회장님도 일부러 일찍 들어오시는 것 같았고요. 오늘도 평소처럼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회장님이 뭔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손에 와인 한 병을 들고 계시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접대하죠. 네, 무슨 말씀이세요? 김성우가 미소 지으며 와인잔 두 개를 꺼내 오셨어요. 그리고는 정성스럽게 테이블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좀 더 격식 있게 말이에요. 항상 당신만 수고하시니까 오늘은 제가 대접하고 싶어서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런 대우를 받아본 지가 언제였나 싶더라고요. 회장님이 와인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좋은 와인이에요. 특별한 날에만 마시던 건데. 특별한 날이요? 당신과 함께하는 오늘이 특별하니까요.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이런 말을 들어본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니 기분이 이상해졌습니다. 술 때문인지 아니면 회장님의 시선 때문인지. 지연 씨, 이 집에 오신 후로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저요? 아니에요. 저 말이에요. 집에 오는 게 이렇게 기다려진 적이 없거든요. 회장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부드러워졌어요. 와인 때문인지 눈빛도 다정해 보였고요. 저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여기서 일하는 게 행복해요. 오랜만에 필요한 사람이 된 기분이거든요. 필요한 게 아니라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때였어요. 회장님이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깜짝 놀라서 움츠려들려고 했는데 회장님의 따뜻한 손이 저를 놓아주지 않았어요. 그 손 따뜻하군요. 오래 붙잡고 싶네요. 회장님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런 감정을 느껴본 지가 얼마나 오래됐나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는 처음이었어요. 회장님, 성우라고 불러주세요. 적어도 지금만은. 회장님의 눈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저도 외로웠던 지난 2년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견뎌온 모든 시간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성우 씨, 제가 그렇게 부르자 회장님의 얼굴에 기쁨이 스쳤어요. 그리고는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제 마음도 이미 기울어져 있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부엌 옆 작은 방에서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듯이 조심스럽게 서로를 위로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마치 은밀한 연인처럼 살아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고용주와 가정부 관계였지만 실제로는 전혀 달랐어요. 김 회장은 매일 일찍 퇴근하셨고 저도 하루 종일 김 회장을 기다리며 살았거든요. 식사 후 설거지를 할 때면 김 회장이 뒤에서 조용히 안아주곤 했어요. 오늘도 맛있었어요. 고마워요. 그렇게 속삭이며 제 어깨에 턱을 기대시는 김 회장의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거실 청소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김 회장이 서재에서 나오시면 자연스럽게 제 손을 잡으시곤 했죠. 아무 말 없이도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시간들이 행복했어요. 지연 씨 손이 이렇게 작았나요? 회장님 손이 너무 큰 거 아닐까요? 이런 소소한 대화들도 달콤했습니다. 마치 신혼부부처럼 사소한 것에도 웃음이 났어요. 하지만 이런 행복이 오래갈 수는 없었나 봅니다. 오늘도 평소처럼 김 회장과 함께 저녁을 드시고 부엌에서 뒷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김 회장이 뒤에서 제 허리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내일은 일찍 들어올게요. 당신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요. 저도 좋아요. 기다릴게요. 그때였어요. 현관문이 갑자기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회장이 깜짝 놀라며 저에게서 떨어졌지만 이미 늦었어요. 아버지, 안녕하세.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부엌 입구에 서 있었어요. 바로 김 회장의 딸인 김윤정이었습니다. 윤정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아버지, 집안일 하던 여자와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윤정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김 회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윤정아, 이게 뭡니까? 아버지가 가정부와 이런 식으로 지내고 계셨던 거예요? 윤정이 저를 쏘아보는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올 줄 알았지만 막상 닥치니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윤정 씨, 오해요? 제가 뭘 오해했다는 거죠? 윤정이 제게 다가와서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많이 봤어요. 돈 많은 호라비를 노리는 여자들 말이에요. 아버지 재산이 목적이죠?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정말 뭐요? 사랑이라고 하실 건가요? 웃기지 마세요. 윤정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정말 그런 걸까요? 저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 분명히 아닌데. 윤정아, 그만해. 김 회장이 딸을 말렸지만 윤정은 멈추지 않았어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어머니 돌아가신 지 겨우 3년이에요. 그런데 가정부와 이런 관계라니. 어머니가 보시면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저도 죽은 남편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거든요. 정말로 제가 잘못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는 앞치마를 벗으며 김 회장을 바라봤어요. 김 회장의 눈에도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사직서는 내일 가져다 드릴게요. 눈물을 닦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김 회장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못했어요. 이런 식으로 끝날 줄 몰랐는데 그날 밤 월세방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김 회장의 당황스러운 표정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정말 이렇게 끝내는 게 맞는 걸까요? 하지만 윤정의 말도 틀린 건 아니었어요. 저는 가정부였고 김 회장은 제 고용주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사직서를 써서 봉투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 서류 하나로 모든 게 정말 끝나는 거겠죠? 그런데 오후 3시쯤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설마 했는데 김 회장이 서 계셨습니다. 평소의 당당한 모습과는 달리 지쳐 보이고 초라해 보였어요. 한지연 씨, 회장님, 왜 여기까지? 어젯밤 윤정이와 크게 싸웠어요. 내가 너무 화를 냈나 봅니다. 김 회장의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어제 정말 많이 싸우셨나 보더라고요. 당신을 보내고 싶지 않아요. 나 당신 없이 하루도 못 살겠어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성이 감정을 막았습니다. 회장님, 윤정 씨 말이 맞아요. 저는 그냥 가정부일 뿐이에요. 이런 관계는 옳지 않아요. 아니에요. 당신은 내게 가정부가 아니라 소중한 사람이라고요. 김 회장이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뒤로 물러섰어요. 내 집으로 다시 돌아와 줘요. 제발. 안 됩니다. 더 이상은. 그럼 나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당신이 오기 전에는 그냥 버텨왔는데 이제는 당신 없는 하루가 상상이 안 돼요. 김 회장의 목소리에 절망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저도 마음이 아팠거든요.
더 상처받기 전에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김 회장은 한참 서 있다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가셨어요. 그 뒷모습이 너무 쓸쓸해 보였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날 밤 11시쯤이었어요. 갑자기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는데 받아보니 윤정이었어요.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 당신을 찾으세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어느 병원이에요? 강남 성모병원이에요. 빨리 오세요. 전화를 끊고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중환자실 앞에서 윤정을 만났는데 윤정의 얼굴도 새하얗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성 심근경색이라고 하세요. 어제부터 계속 우울해 하시더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제가 김 회장을 이렇게 만든 건 아닐까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김 회장의 모습이 너무 약해 보였어요. 면회 시간에 들어가 보세요. 계속 당신 이름만 부르고 계세요. 윤정도 어제와는 달리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아마 아버지가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면회 시간이 되어 중환자실에 들어갔을 때 김 회장이 눈을 뜨시더라고요. 지연, 회장님 괜찮으세요? 말없이 김 회장의 손을 잡았어요. 그 순간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저도 김 회장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말이에요. 이젠 내 곁을 떠나지 말아줘요. 김 회장의 간절한 목소리에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김 회장이 퇴원한 후 2주가 지났어요. 그동안 저는 다시 김 회장의 집에서 일하게 됐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김 회장은 더 이상 우리 관계를 숨기려 하지 않으셨거든요. 지연 씨, 이번 주말에 가족 모임이 있어요. 당신도 함께 해주세요. 가족 모임이요? 제가 왜요? 중요한 발표를 할 예정이거든요. 당신이 꼭 있어야 해요. 김 회장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뭔가 큰 결심을 하신 것 같았거든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불안했어요. 토요일 오후 김 회장의 자택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친척들은 물론이고 회사 임직원들까지 왔더라고요. 저는 평소처럼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김 회장이 오셨어요. 오늘은 당신이 주인공이에요. 부엌 일은 다른 분들이 할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김 회장이 제 앞치마를 벗기며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을 모든 사람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거든요. 거실로 나가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를 바라봤어요. 긴장돼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윤정도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고요. 김 회장이 제 손을 잡고 모든 사람들 앞에 섰어요.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 김 회장의 말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제 옆에 있는 이분은 한지연 씨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순간 거실이 술렁거렸어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여전히 떨렸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무슨... 윤정이 당황하며 말했지만 김 회장은 계속했어요. 지연 씨는 제게 새로운 삶을 주었습니다. 아내를 잃고 절망에 빠져 있던 저에게 다시 웃을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 주었어요. 김 회장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옆에서 듣는 제 마음도 뭉클해졌습니다. 내 남은 인생, 이 사람 손에 맡기고 싶습니다. 모든 분들 앞에서 정식으로 청혼합니다. 그 순간 김 회장이 무릎을 꿇으며 반지를 꺼냈어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런 순간이 올 줄 정말 몰랐거든요. 한지연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거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제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어이없다는 표정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의 표정은 달랐어요. 회장님이 저렇게 진지한 표정으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 처음 봐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회장님의 환한 웃음이네요. 지연 씨가 회장님을 많이 변화시켰나 봅니다. 주변에서 들리는 속삭임들이 따뜻했어요. 반대하는 사람보다 응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거든요. 김 회장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어요. 제 마음도 이미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네, 좋습니다. 제가 그렇게 대답하자 거실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김 회장이 일어나서 제 손에 반지를 끼워주시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윤정은 여전히 복잡한 표정이었지만 김 회장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이 누그러지는 것 같았어요. 회장님이 저렇게 다시 웃는 모습 정말 처음 봐요. 지연 씨, 축하드려요. 한 임원이 다가와서 악수를 청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김 회장의 곁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구나 하고 말이에요. 결혼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정말 꿈만 같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김 회장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거든요. 마치 20대 신혼부부처럼 행동하시는 모습이 신기할 정도였어요. 매일 아침 7시 30분이면 김 회장이 출근 준비를 마치고 부엌으로 오세요. 그리고 제 이마에 살짝 키스를 하며 말씀하시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요, 여보.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졌는데 이제는 그 키스가 없으면 하루가 시작된 것 같지 않아요. 김 회장도 그 키스를 하고 나서야 비로소 미소 지으며 회사로 향하시거든요. 저녁 6시만 되면 김 회장이 전화를 주세요. 여보, 지금 퇴근해요. 오늘 저녁은 뭐 드실까요? 회장님이 좋아하시는 걸로 준비할게요. 당신이 해주는 건 뭐든 맛있어요. 빨리 집에 가고 싶네요. 전화 통화만으로도 행복했어요. 김 회장의 목소리에 설렘이 담겨 있었거든요. 김 회장이 집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제 손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죠. 오늘 회사에서 뭐 재미있는 일 없었어요? 임원들이 제가 너무 밝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회의할 때도 농담을 한다면서 말이에요. 김 회장이 웃으며 말씀하시는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저녁 식사 후에는 꼭 함께 산책을 나가요. 김 회장이 제 손을 꼭 잡고 동네 한 바퀴를 도는 게 일과가 됐거든요. 이런 평범한 행복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있을 때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산책길에서 나누는 대화들이 달콤했어요. 때로는 아무 말 없이 걷기도 했는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윤정이 집에 놀러 왔어요. 요즘 자주 오는 편이었는데 오늘은 뭔가 특별한 표정이었어요. 아버지, 회사 사람들이 많이 놀라던데요? 뭘 가지고? 아버지가 너무 밝아지셨다고 해요. 회의 중에 직원들 걱정도 해주시고 농담도 하시고 김 회장이 웃으며 제 손을 잡았어요. 지연이 덕분이죠. 이 사람이 내 삶에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줬는지 몰라요. 윤정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말 신기해요. 아버지가 어머니 돌아가신 후로 한 번도 이렇게 웃으신 적이 없었거든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김 회장에게 이런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니. 사실 처음에는 반대했잖아요. 하지만 지금 보니까 아버지가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윤정이 진심으로 말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이후 처음으로 아버지 눈빛이 따뜻해졌어요. 지연 언니가 아버지를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싶어요. 윤정아. 김 회장의 목소리가 감동으로 떨렸어요. 지연 언니, 아버지 잘 부탁드려요. 그리고 미안해요. 처음에 너무 심하게 말했죠.
윤정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괜찮아요. 윤정 씨가 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그날 밤 침실에서 김 회장이 말했어요. 당신 덕분에 딸과의 관계도 좋아졌어요. 정말 고마워요. 저도 행복해요. 이렇게 사랑받으며 살 수 있어서. 김 회장이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정말 따뜻하고 안전한 품이었습니다. 이런 행복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가정부가 아닙니다. 김성우 회장의 공식적인 아내이자 동반자,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받는 여인이에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죠. 매주 금요일이면 김 회장이 특별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세요. 여보, 이번 주말에는 어디로 갈까요? 부산? 아니면 제주도? 어디든 좋아요. 회장님과 함께라면 말이에요. 정말 매주 여행을 떠나요. 김 회장은 젊은 신혼부부처럼 여행지를 미리 알아보시고 맛있는 식당까지 예약해 두시거든요. 제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들을 함께 다니며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 있어요. 20대에 이런 여행을 못 해봤는데 60대에 하게 되네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는 항상 바빠서 제대로 된 여행 한 번 못 가봤거든요. 여행지에서 김 회장과 손을 잡고 걸을 때면 마치 제가 20대로 돌아간 것 같아요. 이런 설렘을 다시 느낄 수 있을 줄 몰랐거든요. 집에서의 일상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전히 부엌에서 요리를 하지만 이제는 의무가 아니라 사랑하는 남편을 위한 정성이에요. 김 회장도 그걸 아시는지 자주 부엌에 와서 장난을 치세요. 오늘은 뭘 만드시나요, 김 여사님? 김 회장이 뒤에서 제 허리를 감싸며 말씀하시면 간질간질해서 웃음이 나요. 회장님 요리하는데 방해하시면 안 되죠. 방해가 아니라 응원이에요. 사랑하는 아내를 보는 게 제일 좋거든요. 김 회장이 제 뺨에 뽀뽀를 하시면 정말 쑥스러워요. 50대가 넘어서도 이런 기분을 느낄 수 있다니. 어제는 더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김 회장이 부엌에서 제가 만든 음식을 먹어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당신 손맛에 난 중독됐나 봐요. 다른 음식은 이제 맛이 없어요. 과장이 너무 심하세요. 진짜예요. 출장 가서도 당신이 해준 음식만 생각나거든요. 그러자 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난 회장님 눈웃음에 중독됐어요. 그 웃음 보려고 더 맛있게 만드는 것 같아요. 김 회장이 제 말을 듣고 더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행복했어요. 회사 사람들도 많이 달라진 저를 봐요. 예전에는 고개 숙이고 다니던 가정부였는데 이제는 당당한 회장 부인이거든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어요. 지연님, 오늘 정말 예뻐 보이세요. 감사해요. 행복해서 그런가 봐요. 정말 그래요. 거울을 보면 예전보다 훨씬 밝고 생기 있는 제 모습이 보여요. 사랑받는 여자의 얼굴이 이런 건가 싶어요. 어제 윤정이 놀러 와서 말했어요. 지연 언니, 정말 달라지셨어요. 처음 봤을 때랑 완전 다른 사람 같아요. 뭐가 달라졌는데요?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엔 슬픈 눈빛이었는데 지금은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말 저도 많이 변한 것 같거든요. 남편을 잃고 모든 걸 포기했던 50대 여성이었던 제가 이제는 누군가의 소중한 아내가 되어 인생의 봄을 다시 맞이하고 있어요. 김 회장과 함께라면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보,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제 인생이 다시 시작됐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당신이 제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줬잖아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정말 완벽한 행복이었습니다.